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랑 나랑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요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너무너무 덥네요. 예. 여름에 왜 이렇게 더울까요? 여름이니까 덥죠. 여름이니까 덥죠. 겨울이니까 또 춥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과 하니까 지혜로운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가끔 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의 들어보시고 바로 지혜로운 말씀은, 태어나실 때부터 지혜로웠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게 수많은 경험만 한다고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나는 이제 내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지혜롭다기보다는 거의 바보에 가까웠어. 안 되네요. 네네. 바보에 가깝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 의견보다는 네. 부모의 의견,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선생님의 의견, 네네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고지고대로 믿는 고지고대로. 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우선 예를 하나 들면은, 일제시대인데, 네. 학교에서 이제 퇴비를 만든다고 풀을 베어오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숙제 했어요. 그렇죠? 어릴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풀을 베자면 야외로 나가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대구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해서 못 나갔어요. 네. 그게 풀을 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서 부모한테. 네. 선생님이 풀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 풀이 없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집에 있는 가마니 하나를 뜯어가지고. 그것도 풀로 만들어진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은 풀을 가지고 하면 퇴비를 만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네네. 가마니도 퇴비가 되거든. 그렇죠. 근데 나는 선생님이 가만히라는 소리는 안 하셔서, 네. 풀을 가져오라고 그랬다. 가만히도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날 달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풀을 들고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놈은 진짜 풀 한 포기, 풀 한 포기를 하나 들고 그 친구를 꼬셔가지고 네. 가만히 하나 하고 바꿨어요. 풀 하나 하고. 그게 걔는 또 뭐 웬일인지 가만히 그걸 아는지. 네. 가만히 하나를 들고 갔어요. 네. 그리고 나는 풀 한 포기 그거 들고 갔는데, 이제 매일, 이제 퇴교할 때쯤 되면, 네. 퇴비를 누가 많이 해가지고 왔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록 이제. 같은 거 이렇게. 상을 줘요. 상을. 네. 뭐 물질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지는 몰라도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거 정도였지. 도장처럼. 네. 근데 그날 상 단 거는 가만히 가져간 그놈 상 탔어. 아이고. 어쩌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고지식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자꾸 나보고 지혜롭다는 말을 하니까, 네. 이게 지혜로운 건지 아닌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일 그게 지혜라고 한다면은, 네. 나를 가르친 지혜의 선생님은 내 환자분들이. 네. 네. 그거는 환자분들은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현실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적응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게 지혜인 거야. 지식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네. 지식과 다른 지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면은 지혜로운가. 그거 아니야. 그게 지혜죠. 현실 상황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그 지혜를 몰라가지고 갈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진 직업은 지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환자하고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묘한 수가 나오는 거야. 네. 그 둘이 이 얘기를 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이제 그러는 거야. 네. 그게 합의가 돼서 실제로 이제 자기 생활에 응용을 해보면 적응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그게 지혜라. 아.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지혜롭다는 말을 듣기가 내가 좀 민망스럽지만은 네. 그 지혜가 나한테 있다면 그 네. 지혜를 가르쳐 준 거는 네. 환자다. 네.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 풀 한 포기 예를 네. 들었잖아요. 선생님하고 사실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스승과 제자로 지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만나서 질적으로 양 말고 질적으로 정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선생님한테 하나씩 들을 때 오히려 25년보다 요즘 뭐 2달 반이 저는 더 길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혜 원천이라고 지금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뿌리에는 전 사실 고지식함이 가진 가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지식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왔을 때 거기 우리 잔머리라고 하죠.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 말씀, 뭐 예수님 말씀, 또 선현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정말 진리라 생각할 때는 정말 바보처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우직하게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아마 근간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전문적인 직업 자체가 지혜를 생산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자꾸 짜내면서 지혜가 생기고 그것이 제가 질문하거나 일반 생활하실 때도 툭툭 나오니까 다른 분들이 지혜로운 분, 원래부터 지혜로우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난 지혜를 또 이런 데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네. 요새 우리 야구 경기 많이 하잖아요. 야구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이제 뭐 무관중이라든지 잘못하고 그러죠. 네. 뭐 온 국민이 즐긴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성패를 가르는 건 투수하고 타자야. 결정적으로. 네. 보면 네. 타자가 얼마나 멀리 때리는가, 네. 투수가 얼마나 삼진 아웃을 잡는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그 야구가 한참 요새도 하지만 네. 할 때 내가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한때는 경북고등학교가 전국을 석권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내가 이제 생각한 건데 고등학교 애들은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해야 돼. 네. 감독들이 이기기 위해서 변화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 네. 그거는 뭐냐면 직구라는 것이 투수의 기본이거든. 네. 기본 중에 기본. 그렇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하면은 어떻게 변형해도 변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변형된 변화구를 먼저 가르쳐 놓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같아. 네. 기초가 없기 때문에. 네. 직구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거가 말하자면 이 변화구가 지혜인데 네. 기초 없이 지혜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선생님 말씀에서 그 직구에 해당하는 게 우직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우직함의 바탕하에서 환자들 대한 그 수많은 변화구들 연습 그걸 통해서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로 지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한 25년 동안 상담하고 상담대학원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담대학원에 들어가서 역으로 변화구를 25년 동안 집단 상담으로 던지다가 가서 이제 직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선생님 이것도요 역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네. 그건 뭐냐면 내 경험에도 보면 우리 이화대학에서 이제 처음으로 평생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이때군요. 그건 뭐냐면 그때 목적은 그 고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전부 집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너무 아쉽죠. 인력이 이게 손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역할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불러내서 재교육을 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 취지에서 평생교육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겼는데 내가 이제 학부도 가르치고 대학원도 가르치고 박사과정도 가르치고 평생교육원도 가르치고 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평생교육원하고 이거는
이 사람은 변화구부터 먼저 배운 사람. 아하,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기초를 넣어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다 이거예요, 이거. 네. 저 벌써 그거 알아요, 선생님. 모르는 게 아니거든. 네, 알거든. 네. 알지만은 탄탄하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세상을 다 경험한 거예요. 네. 공부도 고학력이고 말이지. 네. 다 배웠는데, 단지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지. 네. 지금 질문하듯이. 저도 그랬어요. 대학원에 가니까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나중에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거는 이 방에 들어오자면 앞문으로 들어오나 뒷문으로 들어오나 그런 게 마찬가지다. 또 지혜로운 말씀 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저도 뒷문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죠. 또 이걸 내가 놓쳤구나 하는 게 비교적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상담대학원에서 배우고 나서 집단 상담을 하고 개인 상담을 했더니 이전과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변화구를 던지다가 뭔가 직구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직구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앞문으로 들어오는 거나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나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조금 비약된 생각이지만은 정신과나 상담을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과를 하고 상담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탐색을 하다가 보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공부잖아요. 공부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공부를 해서 궁금증을 해결 나간 사람이 정신과 의사도 되고 상담원도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정신과 환자가 완치가 돼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든지 상담원이 되면 그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정신과적인 고통을 먼저 체험했잖아요. 체험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복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회복을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성공담을 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갖는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거는 1등 선생님. 그러네요. 뒷문으로 들어왔지만 앞문으로 들어온 누구보다도 잘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뒷문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또 폄하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문으로 들어오나 저 문으로 들어오나 그냥 이렇게 하죠. 왼쪽 문으로 들어오나 오른쪽 문으로. 그렇지. 그래서 참 저는 지혜를 제 식으로 생각하자면 지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또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은 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금슬 좋게 지낼 것인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잘 맞는 방법을 아는 것, 그걸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을 원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고 인생 공식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책 162쪽에 보면 제가 틀린 말 있습니까? 제 말이 어디가 틀립니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썼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아이한테 늘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제일 좋은 대학 법대를 가가지고 거기도 수석 졸업하고 법학연구소 박사님이니까 아이한테 틈날 때마다 이제 외동아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머리 염색하고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안동 분이었는데 안동에
문중회의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코 뚫고 귀 뚫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한 거죠. 남들이 보면 너 보고 멋있다고 그러지. 근데 속으로는 양아치 새끼라 그래. 네가 양아치 새끼면 아버지는 뭐가 되냐. 양아치가 되지 않냐. 이게 신체는 다 조상한테 받은 건데 어디서 함부로 훼손해서 코를 뚫고 귀를 뚫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30만 원 수표를 주면서 코도 메우고 귀도 메우고 머리도 원래 색깔대로 해라. 근데 그 다음날 애가 30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갔네요. 나가가지고 한 달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휴대폰을 놓고.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 혼을 냈지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뉴스도 보고 흉흉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점집도 아내는 알아보고 애가 살아있는지 그러다가 상담을 저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제가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틀린 말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아버님 틀린 말씀을 하지 않고 맞는 말씀을 했는데 적절한 말은 못하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응원을 나갔더니 응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에게 원한 건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를 개사를 해가지고 아빠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이 아니야.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주는 것. 내가 아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절함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간 경우를 제 책에다가 쓴 게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확인을 한번 받고 싶네요. 제가 상담을 그때 그분한테 적절하게 한 건지요. 잘 하셨네. 잘했어요. 도장이 있으면 하나 찍어드려야 되겠다.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듣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자녀들에게 제일 무서운 처벌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처벌은 집을 나가라. 그렇지. 집을 나가라. 네. 너는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다. 호적파서 나가라. 그 말 뭐 이런 거거든. 그렇죠. 요새 애들 집 나가라 하면 나가는 소리 안 하고 땡큐. 쫓아나가는데 돈만 주면. 그때는 그것을 부모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꾸지람을 듣는 사람도 이거는 제일 무거운 처벌이구나 하는 걸 공유했던 가치를 갖고 살아갔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 그 가치 시대에 살았으니까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 그건 맞아. 다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맞는데 아버지의 논리는 결과를 보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애가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되면 과정이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그렇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그분이 집 나가라 한 소리, 돈을 30만 원 줘서 뭘 어떻게 하라든지 이것부터가 다 틀린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그게 옳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했지만 결과가 애가 안 들어오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뭐 이러면 결과가 그 좋다고는 이 효과를 봤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런 정신분석학을 보면 제일 기본적인 가설이 뭐예요? 정신결정론이잖아. 정신결정론 가는 게 그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실을 찾은 거고.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원인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머리 염색하고 코를 뚫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집을 나가라. 나가기 싫으면 이 30만 원 가지고 제대로 해라. 그 말이 불씨가 돼가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면
뭔가 그 전하는 과정에 원인이 있다. 그렇지. 그것은 당신의 원인은 뭐냐 하는 걸 찾아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정신적인 증상이라든지 문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유 큰일 났다 저 집 이럴 수도 있지만 야 잘됐다 드디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해서 아버지 내가 집을 나가고 싶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걸 생략해버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 말없이. 뭐 네.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것도 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바디 랭귀지잖아요. 바디 랭귀지. 신체 언어인 거예요. 내가 눈을 찡긋 하는 것도 신체 언어잖아요. 네네.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해요. 뭐 좋아해요. 이렇게 윙크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이 있는 게 비언어적인 난버벌. 네. 논버벌. 그것도 몸짓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거는 그 부모가 그 염색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아, 염색. 머리 염색. 그게 이제 자기 가치관에 틀린다고 하더라도 네네. 왜 얘는 염색을 하는가. 그리고 내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이 되면 염색을 안 할 거고. 네네. 또 애는 애대로 부모는 낳아주고 키워주는 그까지인 거지. 네. 그 이상 뭐 살아가는데 뭐 머리를 길러라 잘라라. 한동안은 국가에서도 머리를 길러라 잘라라 그랬었죠. 간섭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요즘 그거는 간섭해가지고 먹혀들지도 않지만은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네, 선생님 말씀 통해서 저는 이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모한테도 해당되는 지혜의 하나의 팁을 발견하는데 자기의 가치를 설명하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도 나는 왜 머리를 염색하는 거에 반대하고 코를 뚫고 귀를 뚫는 거에 반대하는지 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설명을 하려면 선생님 제 경험으로는 아이가 왜 머리를 염색했는지 그 설명부터 들어야 그 다음에 내 설명이 먹혀들은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잔에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이 들어가듯이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어렵겠지만은 네. 머리를 염색하고 들어오면 무지개가 참 예쁘구나. 아, 어렵겠지만 속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속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받아주라는 소리죠. 이미 자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내가 인정을 해줘야 돼. 네. 중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거는 벌써 일어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나서 왜 그랬는가를 물으면 순순히 대답이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네가 저질렀다. 이래 뿌리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내 경험인데 83년도에 내가 유럽을 일주 여행을 했어요. 네. 기차 여행을. 네네. 기차 플랫폼에 나가서 서 있기가 민망해. 뭔가 민망한 장면을 보신 거군요. 뭐 젊은 애들이 뭐 서로 끌안고 앉는 거는 뭐 보통이고 말이죠. 네. 예물을 지나게 한다든지 네. 벤치 같은 데는 뭐 서로 두누가지고 네. 뭐 성적 표현을 엄청나게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눈둘 곳이 없어요. 그 당시 83년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걸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머리를 보면 진짜 무지개 머리야. 아하. 반은 뭐 빡빡 깎아보고 네. 반은 계단처럼 만들어가지고 색색 물들어가. 야, 이 무슨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나. 굉장히 나로서도 네. 그게 거북하고 예. 받아들이기 시선을 둘 곳이 없어요. 예. 이래 봐도 있고 저래 봐도 있고 그런데 나 같은 또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도 걔들한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익숙해졌구만. 보지를 않아요. 네. 옆에서 그래도 그만이고 안 그래도 네. 그만이고 그래. 네. 내 혼자 막 답답해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귀국해서 우리나라는 보니까 아, 참 뭐 단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전철 타 보니까 아,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부 이촌동에 가면 그 아파트 촌이 있어요. 네, 제가 사는 데죠. 네. 아, 그래? 네. 그 가운데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새로 하나 지은 게 하나 있어. 그 앞에 보면 그 정원처럼 꾸며가지고 산책로를 잘 해놨더라고. 맞아요, 잘 해놨어요. 내가 네. 한번 가보니까. 네. 아는지 모르는지 첼리투스. 모르겠다. 네. 거기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진한 애정 표현은 삼가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거 봤어요? 아니요,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한번 저도 나는 그때 그 근방에서 주례가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앞을 내가 한번 산책을 하다가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옛날에 여행했던 걸 83년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왔으니까 네. 주민들이 이런 팻말을 붙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선생님 사실 83년도에 쇼킹하게 깜짝 놀란 선생님의 그 사고방식이 이 머리를 염색하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사고방식이고 애정 표현을 하던 그 아이들이 유럽의 아이들이 머리를 염색하고 코를 뚫고 귀를 뚫은 아들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먼저 어쩔 수 없이 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갯빛이 이쁘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게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대담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댁에 와서 출입문을 먼저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하나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출입문을 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게 출입문을 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문을 여는 것이란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지갯빛으로 염색했는지 아빠가 한번 듣고 싶다. 그렇지.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담할 때 3단계는 아빠 생각엔 말이야. 머리가 원래 노랗고 빨간 거는 그 나라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빠는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것 같아 하고 내 설명을 하는 것. 그래서 아이가 받아들이면 땡큐고 안 받아들이면 무지갯빛으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라는 것이 출입문을 지나서 마침내 방에서 얘기하듯이 먼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내 가치를 또 설명해주고 그게 대화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지혜라는 것은 그런 대화와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네.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